그런 노론 일당독재의 폐해를 갖다가 온몸으로 이제 겪고 나서 다산의 목민과는 관료는 이래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한 것이 이제 목민심서죠. 이번 시간에는 그 실학의 이제 경세치용학파와 이제 유용후생학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경세치용학파는 이제 농업 중심의 교역론을 주장한 학자들을 뜻합니다. 이제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 이들을 보통 근기라고 말하는데 근기 지역에 살았던 남인들이 주창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은 조선 후기에 가면 정권에서 오래 소외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과 처지가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되고, 그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당시 사회 현상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의 입장, 농민의 입장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지식인들은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실제 노동자, 농민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노동자의 삶과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제 근기 남인들은 농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반계 유성원이라는 인물인데요. 반계 유성원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죠. 유영원 집안의 가장 유명한 선조는 세종 임금 때 정승이었던 유관이라는 분입니다. 이 유관은 아주 청백리로 유명해요. 유관에 관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방 한 칸 있는 집에서 사는데 비가 오면은 비가 방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이 비 오는 날 정승인데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고 있다가 자기 부인에게 이 우산도 없는 집은 이 장마를 어떻게 견디는지 걱정됩니다 라고 하니까 부인이 당신 걱정이 나왔어요. 뭘 남까지 걱정합니까? 딴 집은 딴 집대로 다 우산 정도는 마련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쏘아 붙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이런 문종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특이한 게 그 문종의 가장 유명한 선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성격이 거의 후손들 성격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몇몇 특이한 경우를 빼놓으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유영원 집안도 선조가 정승까지 했는데 우산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가난한 정승이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가풍으로 많이 내려왔겠죠. 유성원은 어쨌든 정승까지 했던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명가 후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부친이 유흠이라는 분인데 28살 때, 그러니까 유영원이 2살 때 인조반정 이후에 사형당해요. 사형당하는 사건이 이제 유몽인의 옥사에 걸려서 이제 사형당하는데, 우리가 유몽인 하면은 어우야담의 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몽인은 당파로는 북인입니다. 북인 중에서도 이제 갈라지면 중북이라고 하는 당파 소속인데요. 이 중북은 왜 갈라지냐면 광해군 때 북인들이 이제 정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임목대비 폐위를 밀어붙이게 되죠. 그래서 임목대비 폐위를 주도한 당파가 대북이고, 여기에 이제 임목대비 폐위를 반대한 북인들이 중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몽인은 그 임목대비 폐위에 반대해가지고 공격당하니까 배수를 내놓고 그 다음에 시골에 은거해가지고 쓴 책이 어우야담이에요. 인조반정 이후에 오히려 유몽인은 중용되어야지 사형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유몽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무고가 들어오죠. 유몽인은 사실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평양까지 도망갈 때 선조임금을 호종했던 공으로 나중에 이제 군 봉호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이고, 선조가 이제 광해군을 임명해가지고 광해군의 세자를 책봉해서 조정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때 광해군을 따라다니면서 전선을 누볐던 아주 충신이에요.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유몽인을 갖다가 이제 광해군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다라고 이제 무고를 해가지고 끌려와서 막 고문을 당하는데 뭐 혐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들, 그러니까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유몽인을 얽어서 죽이냐면, 유몽인이 시를 쓴 게 있는데, 그 상부탄이라는 시입니다. 그 상은 여기에서 과부 상자예요. 과부의 한탄후리라는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70 먹은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수 할머니죠. 그런데 과부입니다. 어떤 이제 잘생긴 청년에게 자꾸 제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 할머니가 내 머리가 하얀데 얼굴 화장하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제가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이 상부탄에서 제가를 거부한 것이 광해군에 대한 절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몰아가지고 유몽인을 사용시키는데, 인조반정 이후에 이 서인들이 행한 이 행태는 우리 역사에서 사람을 갖다가 아주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뭐 광해군하고 주고받은 밀서가 나왔다든지 뭐 군사를 일으키는 뭐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모를까, 이런 시 하나 썼다고 그 시도 뭐 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나이 70된 할머니인데 어찌 제가 하겠느냐 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로 썼다고 사형까지 시킨 그런 만행들을 이제 그 서인들이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자기 이제 부친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반개 유형원은 서인 정권 하에서 별로 이제 쓰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개 유형원은 나중에 전라도 부안으로 내려가 가지고, 부안에 가면 우반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우반동에 그 20여 년 동안 은거하면서 이 책을 쓰는데, 그것이 반개 수록이라는 책이죠. 저도 이제 우반동 그 답사를 가봤고요. 그 우반동에 유영원이 은거했던 산 중턱에 작은 이제 집을 한 채 져놨는데, 그 집에 올라가서 마루에 앉아보니까 이제 유영원의 심정이 되는 거죠. 지식인이 정권에서 소외돼가지고 스스로 20년 동안 몰락해서 시골에 은거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쓰는 겁니다. 진짜 지식인이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반개 수록은 거의 2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유영원이 썼는데, 여기에서 유영원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거는 균전제예요. 토지를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토지를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수의 노론 벌렬들, 서인들 뭐 이들이 막대한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전부 다 공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잡고 위아래 세군을 단행하고 난 다음에 과전법이란 토지제도를 공포해가지고 토지를 다 공전으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 가면은 고려 말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개 유형원은 전 토지를 다 공전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 토지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제 먹힐 리가 전혀 없는 거죠. 또 이제 유영원이 뭘 주장하냐면 노비제를 철폐해야 된다. 우리 역사 바라보면 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노비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악패죠. 이때까지 계속 한 번 노비면 영원히 노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조선시대사를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노비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태종 임금과 세종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유영원은 노비제도를 혁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혁파하자고 주장하면 노비를 갖다 다 재산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양반들이 아주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형원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있는 노비까지만 인정하고 세습은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노비 소유자들, 이 양반들의 반발을 지금 촉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비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노비들이 낳은 자식들부터는 노비로 인정하지 말고 전부 다 자유민인 양인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 항상 집권 세력은 경제 이익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소외가 됐다가 나중에 그 유영원이 세상 떠난 지 약 100여 년 후에야 유영원의 반개 수록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유영원은 또 뭘 주장하냐면 수원 화성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좋은 도읍지 만들기에 아주 좋은 장소다라고 예견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조 대왕이 부친의 묘소가 양조 배봉산에 있던 걸 갖다가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그 배후도시로 화성을 쌓을 때 정조대왕이 유영원이란 이 선비는 벌써 100여 년 전에 이걸 다 예견했다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영원의 이런 그 농업 중심의 개혁 자상은 그 다음에 성호이익에게 전수가 됩니다. 성호이익 선생도 대단히 불우한 인물이죠. 성호이익 선생은 그 부친이 이하진이란 분인데 주작을 비판하다가 그리고 북벌을 적극 조창하다가 사형당한 백호윤우와 같은 당파 소속이에요. 이제 남인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남인 중에서 적극적으로 북벌을 주장하고 신분제 해체를 주장하고 개혁을 주장하고 했던 당파를 청남이라고 합니다. 아주 맑을 청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맑은 남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청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하진은 이 백호윤우와 함께 청남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청남에 대비되는 남인을 탁남이라고 해요. 우리가 막걸리를 탁주라 그러죠. 왜냐하면 막걸리 뿌옇지 않습니까? 이 탁자는 흐릴 탁자예요. 그래서 이 탁남은 영의정이었던 허적 중심의 당인데 이 서인인지 남인인지 때로는 지금 불분명한 그런 처신을 하는 당파가 이제 탁남이죠. 식종 6년에 경신환국으로 남인들이 몰락하고 백호윤우는 사형을 당하고 이하진은 평안북도로 운한이란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벽동이라고도 알려졌었는데요. 거기 유배 가가지고 낳은 아들이 성호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진은 성호유익을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배지에서. 아주 이제 유배지에서 울분에 차가지고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성호유익에게 학문을 가르쳐 준 분이 둘째 형 이잠이란 분인데 이 이잠이란 분은 이 노론 모사꾼 중에 김춘택이라고 있어요. 이 김춘택을 중심으로 이 노론이 모사를 틀어서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 쇠자의 주의로 흔드는 건 곧 조선에서 영모하고 똑같은 겁니다. 왕조 국가에서. 이 쇠자를 계속 모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이잠이 그 김춘택을 아주 정면에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죠. 이 쇠자 저하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숙종임금이 조선임금 중에 사는 게 시원찮은 임금들 몇몇 계보가 있는데 선조라든지 인조라든지 이 숙종도 그 중에 하나 속하는 인물인데 자기가 아들을 갖다 세자로 봉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세자는 차기왕인데 차기왕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 세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이 이잠을 갖다가 직접 엄청 이제 고문해가지고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호유익은 자기 형이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세상 떠났기 때문에 과거 보는 걸 포기하고 이제 은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성호유익 선생의 집안을 보면 좀 묘한 게 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천재예요. 성호유익 선생은 천재입니다. 그 자손들이 뭐 이가환이라든지 택리지로 쓴 이중환이라든지 다 그쪽 집안 그 후예들인데 뭐 이가환은 당대에 대단히 유명한 천재죠. 직접 뭐 배우진 않았지만 이익 선생을 사숙했던 다산정약용이 그 이익의 종손이었던 이가환과 같이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이가환이 더 선배였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다산정약용이 하루는 책을 보다가 모르는 글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진짜 선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책 보면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르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옥편을 찾아보니까 옥편에도 안 나오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제 다산이 요 글자가 지면 천하의 천재로 유명한 이가환 선생을 좀 놀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약용이 쓴 정원 이가환 묘지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 타고 이가환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하는 척 하다가 선생님 혹시 이 글자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가환이 자네 그 글자 어느 책에서 봤지라고 하더니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당시 사람들이 이가환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 그랬다.
그런데 다산의 말에 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원 이가완이 세상 사는 데는 서툴러서 또 이렇게 씁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능을 부여할 때 100% 다 부여하지는 않는 겁니다. 머리를 아주 좋게 부여했으면 세상살이 서투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송호익 선생은 자기 부친이 세상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안산에 지금 삼성촌이란 곳에 이제 은거해가지고 평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호사설이라는 책을 쓰는데, 송호사설할 때 사자가 잘게 부술 사자예요. 그러니까 뭘 잘게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송호사설을 보면 짤막짤막한 글인데, 그 짤막짤막한 글에 엄청난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쓴 백과전서예요. 저는 송호사설 볼 때마다 이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요 짤막한 글에 다 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예전에 신문에 그 짤막한 칼럼들 쓸 때 송호익 선생의 송호사설의 그 정신에서 제가 많이 이제 배워가지고 썼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호익 선생이 주장했던 토지제도는 뭐냐면 한전제라는 겁니다. 한전제. 한전제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토지 소유 상한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정 정도의 토지는 영업전으로 묶어가지고 매매를 금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몰락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기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한전제를 주창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완전히 몰락해서 정처를 잃고 떠도는 농민들의 그런 처지를 아주 깊이 공감해가지고 여러 이제 토지 개혁론을 제기를 하는데, 송호익 선생은 많은 고민 끝에 이제 한전제를 주장합니다. 물론 균전제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거를 직접 실시하기는 힘들다. 이거 정전대로 좋은 제도인데 직접 실시하기는 힘드니까 이 한전제를 채택해서 모든 집안이 일정 규모의,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한 집안에 1억 원은 항상 있어야 된다. 1억 원 정도는. 그래서 그 1억 원 정도 가지고 재기를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도죠. 저도 이제 자랄 때 상당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만, 아주 가난하게 자라는 분들은 사실 돈 500만 원, 돈 1000만 원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1, 2천만 원만 있으면 조그만 가게라도 해가지고 생업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재산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송호익 선생의 한전제를 채택을 하면은 아주 가난한 집안 같은 경우 국가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무이자를 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원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분의 글을 보고 하나 이제 놀란 게 있었는데, 저는 조선의 화폐 제도가 크게 발달하지를 못했어요. 태종이나 세종임금이 지전을 유통시키려고 세금은 앞으로 저화, 지폐로만 받는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저는 이 이유가 뭘까라고 했는데, 송호익 선생의 글을 보고 깨달았어요. 송호익 선생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인간의 힘든 노동력으로 만든 걸 종이 조각이나 동전 갖고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는 전통 교환 양식이 포입니다. 배 있죠? 그 배를 가지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거지만 노동 중시의 이 철학은 대단한 철학이죠. 인간이 노동해가지고 만든 쌀과 곡식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종이 조각하고 바꾸냐, 동전하고 바꾸냐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이런 철학을 볼 때 인간에 대한 진짜 배려, 인간의 노동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의 절로 지금 우리 사회의 배급 만능 풍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경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송호익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다음 기회로 기약을 하고요. 경세치용학파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까요? 이걸 총 이제 집대성한 다산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다 아시다시피 전라도 광진으로 유배에 가가지고 18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역사와 인생의 아이러니가 다산정약용의 전성기는 어떻게 보면 이 18년의 유배 생활이에요.
이 유배 생활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저서를 써내죠. 만약에 정약용이 이 유배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벼슬만 계속했으면 우리는 조선 후기에 수많은 벼슬아치 중에 한 명으로서 정약용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당시에 유배 18년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남긴 서적들, 흔히 일표이서라고 하죠. 그래서 경세유표하고 목민심서, 흠흠신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표이서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주역사전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저수를 해서 다산학이라는 하나의 이제 학문 체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산은 유배에서 풀리고 나서는 별로 또 많은 저서를 못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배 생활이 다산 본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진주를 건져 올린 그런 이제 세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백성을 위해서 관리, 목민관이라고 하죠. 백성을 위해서 목이 존재하느냐, 목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상당히 유용한 질문이에요. 전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관료제의 폐해가 곳곳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손대려고 하는 정치가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 만나보면 이 관료제의 폐해에 대해서 다들 성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손대려고 하질 않고 있죠. 다산 정약용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원래는 관료 자체가 없었다. 백성들이랑 농사 짓다가 한 어린 사람을 초대해서 그 이정, 요즘 말로 하면 이장으로 삼았고, 이 이정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가장 현명한 노인을 초대해가지고 이분들을 임금으로 삼은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목민심서라는 저서를 쓰게 된 그 뿌리인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다산이 특히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관료들의 횡포를 목도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시 중에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애절량이 뭐냐면 가난한 농부의 마지막 재산이 소가 한 마리 있을 뿐인데 그걸 또 뺏어간 거죠. 자식은 그 16살 이상이 돼야 군역이 부과되는데 갓난아기에게 군역을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군역을 못 내니까 그 군역의 대가로 소를 한 마리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농민이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그 생식기를 들고 관아에 가갖고 막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쓴 시가 이제 애절량이란 시입니다. 그런 노론 일당독재의 폐해를 갖다가 온몸으로 이제 겪고 나서 다산의 목민과는 관료는 이래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한 것이 이제 목민심서죠. 그런데 지금 농업중심의 개혁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요. 농업중심의 개혁론에서 다산이 주장한 거 여전제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마을 여자입니다. 우리가 정려문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마을에 예를 들어서 뭐 조선 후기에는 아주 효자라거나 과부가 수절했다거나 하면은 그 마을 입구에다가 정려문이라는 홍산문을 내려주는데 그때 여자가 마을 여자죠. 정약용이 제기한 여전제는 뭐냐면 30가구를 갖다가 일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일녀에서 서로가 30가에서 서로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장을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자는 거예요. 토지로 공동 소유해서 공동으로 경작합니다. 그럼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분배는 나와서 농사진 일자를 다 기록해가지고 나와서 농사진 날짜에 맞춰갖고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고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분배해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은 바로 이 여전제에서 30가구를 일녀로 삼고 민주적으로 여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노동일수를 다 기록했다가 그 노동일수만큼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에서 주장했던 그런 이제 제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산의 이 주장은 제야 시절에 한 게 아니라 다산이 한때 이제 황해도 곡산 부사로 있었는데 이제 곡산 부사로 있을 때 주장했던 겁니다. 다산이 지방관으로 있을 때 요 지방을 다스려 보면서 요런 제도를 시행하면은 요 지방의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 다산의 여전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제치용 학파라는 것은 반개 유형원, 성호 유익, 다산 정약용으로 쭉 이어지는데 대부분 근기 남인들이고 이 근기 남인들이 농민의 처지에서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바로 농업 중심의 개혁론, 특히 토지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